안녕하세요. 미라클 북글림입니다. 여러분,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새로운 달이 되면 설렘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완연해지는 봄 4월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매년 초가 되면 만다라트라는 1년의 계획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올해는 유튜브를 도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다음에는 배움입니다. 저는 배움에 대한 욕구가 조금 강한 것 같은데요. 이 배움은 살아가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3월에 발행된 신간입니다. 다산의 마지막 질문. 다산의 시리즈는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습관,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나를 깨닫는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책은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질문, 사람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즉,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세상의 이치를 깨우칠 수 있는 질문과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논어는 학문에서 시작해서 천명으로 끝나는 경전이다.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 곁에 두고 지침으로 삼으라는 다산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책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조윤재님, 출판사는 청림출판입니다. 조윤재 작가님은 보전연구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마케팅실, 삼성영상사업단, 주식회사 스타벅스에서 근무했다. 이후 출판계에 입문해 오랫동안 책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책을 쓰고 있다. 탐서가로 수많은 책을 열정적으로 읽어왔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논어, 맹자, 사기 등 동양고전 100여 종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문리가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지은 책으로 다산의 마지막 시리즈인 다산의 마지막 공부와 다산의 마지막 습관을 비롯해 천년의 내공, 말공부,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등 여러 책들이 있었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장 천명리상,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성장하라. 2장 화광동진, 물들이고 싶거든 먼저 물들어라. 3장 위도일손, 매일 하나씩 보태고 매일 하나씩 비워라. 이 책은 쉬운 표현으로 두세 페이지 정도의 소제목으로 쓰여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목차로 찾아보거나 하루 한 장 지혜 챙김으로 읽으시면 지혜와 지식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관련된 소제목을 찾아서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옆에 두시고 반복하여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논어의 반만 읽어도 세상의 이치를 꿰뚫을 수 있다. 논어에 담겨 있는 가르침은 간략하면서도 함축적이다. 공자가 말했지만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은 것도 많아서 그 해석이 제각각일 때가 많았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지향이 하나 있다. 바로 다산이 말했듯이 논어를 통해 가장 높은 단계의 기준을 얻는 것이다. 가장 오르면서도 가장 이익이 되는 것. 여기서 이익이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학문과 수양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논어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됨의 근본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논어에 담긴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옳고 바른 길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가장 유익하고 충실하게 채울 수 있는 법이다. 논어가 주는 또 한 가지 가르침은 변화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 했다. 도에 대한 공자의 열망을 말하는 것이지만 공부를 통해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함께 말하고 있다.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변화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도를 깨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리학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던 이정 형제는 논어를 읽되 읽은 후에도 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논어를 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17세부터 논어를 읽었는데 읽을수록 깨달음의 맛이 깊고 길었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당연히 삶은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논어는 단순히 개인의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사 모든 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는 반부논어 지천하, 논어의 반만 읽어도 천하를 다스린다는 고사가 잘 말해준다. 조보는 송태조, 조광윤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그 학문이 깊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태조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태종까지 보좌하며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 학문이 깊지 않은데도 재상의 자리에 올라 승승장구하자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렸다. 태종이 그 소문을 듣고 공부를 권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이 아는 바로는 만사가 논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그 책의 절반으로는 태종을 도와 나라를 세웠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폐화를 도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겠습니다. 논어를 통해 집권과 통치의 지혜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죽은 후 서재에는 논어 단 한 권만이 꽂혀 있었다고 한다.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이 원칙은 옛날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논어를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 많다. 특히 국가 경영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지침이 될 수 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경영 필독서는 논어였다. 일본 근대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논어를 통한 기업 경영을 강조했으며 논어와 주판이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여기에 청쿵그룹 회장인 리자청까지 동양을 대표하는 이들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논어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큰 발전을 이뤘다. 이는 오늘날 첨단 산업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 다산의 논어 고금주에 관한 책을 쓰면서 나 역시 내 삶에 내 일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동안 허황된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정작 삶의 근본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다산의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해석을 보면서 하나하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없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내 생각보다는 다산의 해석과 관점을 주로 담으려고 했다.
다산이 평생을 두고 지켜왔던 공부의 원칙, 폭넓게 공부하고 자세히 묻고 깊이 생각하고 밝게 변별하고 독실하게 행함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산의 통찰을 읽으며 함께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다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큰 기쁨이었다. 다산의 마지막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 기쁨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한다. 즐겁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양나라 유학자 황가는 시습을 공부의 시기라고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생을 두고 시기에 맞게 하는 것, 1년을 두고 시기에 맞게 하는 것, 하루를 두고 시기에 맞게 하는 것이다. 예기에 실린 구절을 근거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나 이에 대한 다산은 단호하게 반박한다. 아니다. 시습이란 때때로 익히는 것이다. 음악을 배웠으면 음악을, 외우는 것을 배웠으면 외우는 것을, 활쏘기와 말몰기를 배웠으면 활쏘기와 말몰기를, 글쓰기와 셈을 배웠으면 글쓰기와 셈을 익히는 것은 모두가 학업을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산은 우리가 절실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배움의 요체를 밝히며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학이란 알기 위한 것이며 습이란 행하기 위한 것이니 학이 이 습은 지와 행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후세의 학은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다. 벗이 멀리서 찾아온다. 구절을 두고 공양전, 주례 등에서는 붕을 함께 동문수학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주자도 역시 벗이란 동류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다산의 해석은 달랐다. 붕이란 뜻이 같고 서로 의사가 합치되는 사람이다. 어찌 반드시 동문만이겠는가? 다산은 지형과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바른 길을 가는 일을 벗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자식이 해석한 벗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서 분명히 보여준다. 다산은 같은 시기 흑산도에서 귀양했던 둘째 형 정약정과 서신을 교류하며 함께 학문을 완성시켜 갔다. 치열하게 학문의 시비를 가리고 미심쩍은 것은 서로 의논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고 어떤 때는 고된 귀양살이의 어려움에 위안을 구하며 서로 의지했다. 다산은 여유당전서의 한 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형에게 보였는데 정약전은 매번 답을 했다. 내가 이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은 너 스스로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아, 도가 1000년 동안 없어져서 온갖 장애물에 가리어 있었으니 헤쳐내고 끊어내어 그 가리어 있는 것을 환하게 하는 것이 어찌 진정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랴. 다산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공부는 나에게 무엇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지식은 있으나 머릿속에만 머무는 사람, 능력은 있으나 도덕적인 뒷받침이 없는 사람,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높은 학식을 드러내는데 급급한 사람은 공부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공부가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공부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과정이다. 그 결실이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른다. 공부는 나를 알아감으로써 나를 사랑해 나가는 과정이다. 질이란 사람의 밑바탕을 말한다. 덕행을 근본으로 삼는 내면의 올바름이다. 무는 외면의 반듯함으로 겉모습을 말한다. 공자에 따르면 둘 중에 어느 한쪽만 뛰어난 것은 올바른 수양의 모습이 아니다. 질이 문보다 앞서면 야인처럼 거칠어진다. 문이 질을 앞서면 겉만 번드르르한 모습이다. 반드시 이 둘이 조화로워야 군자가 된다. 논어, 안언에는 이것을 알기 쉽게 말해주는 고사가 나온다. 반듯한 마음은 바른 몸에서 나온다. 옛 한나라의 유학자들은 질과 문의 뜻을 잘못 해석해 서로 대비되는 것으로 보았다. 예의, 표기에서 공자가 우나라, 하나라의 질과 은나라, 주나라의 문은 지극한 것이다. 우나라, 하나라의 문은 그 질을 이기지 못하고 은나라, 주나라의 질은 그 문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는 단지 각 나라에서 어느 것이 더 강하게 드러났는지를 말한 것이다. 즉, 각 나라는 모두 질과 문이 잘 어우러진 곳들이었지만 잘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을 강조했을 뿐이다. 다사는 이렇게 결론처럼 말해준다. 살펴보건대 한나라의 유학자들의 문질설은 천갈래 만갈래지만 모두 예기, 표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문이 질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곧 문질이 빈빈한 것이며 질이 문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문질이 빈빈한 것이다. 문이 질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질이 문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며 이긴다는 것은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진다는 것인데 이는 곧 서로 대적이 되고 만다. 질이 문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문이 질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은나라는 너무 질박하다 라고 했으니 은나라가 질이 두터울 때였다. 찬란하게 문이 있어도 마침내 그 질을 이길 수 없으면 그것도 문질이 빈빈한 것이며 순수하게 질박해도 그 문을 가릴 수 없으면 문질이 빈빈한 것이다. 공자는 4대를 통틀어 모두 문질이 빈빈하다고 했다. 다만 그 가운데 정도가 같지 않았기에 우나라, 하나라는 질로서 읽혔고 은나라, 주나라는 문으로서 읽혀렀을 뿐이다. 대학 전 7장에는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를 일러 수신이라고 하니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 라고 실려 있다.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관자, 제자직에는 얼굴빛이 안정돼 있으면 마음도 반드시 경건해진다 라고 실려 있다. 겉모습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다산이 계속 강조했던 것도 밑바탕과 겉모습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밑바탕이 바른 사람은 당연히 그 품격이 겉으로 드러난다. 겉모습이 안정된 사람은
역시 그 마음도 경건하다. 다산이 아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친 공부의 자세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붙인 서신에 있는 글이다. 요즘 어떤 학문을 하는 자는 오로지 반관을 주로 내세워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가식이요 위선이라고 한다. 약삭 빠르고 방탕해 구속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이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일상의 모든 행동까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 나도 지난날에 이 병에 깊이 걸렸기에 늙어서도 뼈마디가 익숙하지 않아 고치기 어렵다. 지난번에 너를 보니 옷깃을 여미고 무릎 꿇고 앉으려 하지 않아 단정하고 엄숙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나의 병통이 한번 옮겨가서 너의 못된 버릇이 된 것이니 성인이 먼저 외모로부터 수습해 나가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가르친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세상에 비스듬히 눕고 삐딱하게 서서 큰 소리로 짓거리고 어지러이 보이며 공경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높은 차원의 이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부터 정리한다. 그리고 반듯한 자세로 자신의 일상에 임한다. 제품에서 품질과 디자인이 겸비되어야 명품이 되듯이 사람됨 역시 마찬가지다. 꽉 찬 내면의 충실함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명품이다. 내 몸이 보잘것없어 보인다면 내 마음이 초라하지 않은지 살펴보라. 자하가 말했다. 배우기를 널리하고 뜻을 돈독히 하며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한다면 이는 그 가운데 있다. 아는 자는 반드시 행하고 행한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학위에서도 자아가 배움의 정의를 말했던 것이 있다. 어진이를 어진이로 존경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듯이 하고 부모를 섬기는 데는 그 힘을 다하고 임금을 섬기는 데는 능히 그 몸을 바치고 벗과 사귀는 데는 말에 믿음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배웠다고 여길 것이다. 다산은 예문과 이 문장을 서로 연결해서 설명한다. 단지 한 문장에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고 보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이 다산이 직접 보여주는 박학의 이점이며 오늘날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다. 이 장과 저 장은 모두 자하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현현장은 사람이 효제 충신을 하면 그 배움을 알만하니 배움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말한 것이고, 박학장은 사람이 박학, 신문, 신사, 명변하면 그 인을 알만하니 인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말한 것이다. 두 장은 서로 흑백처럼 상반된 것 같으나 실상은 부계, 둘로 쪼갰다가 나중에 합쳐져 증거로 삼는 물건처럼 부합되는 것이다. 자하의 뜻은 대개 아는 자는 반드시 행하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안다고 말한 것인 듯하다. 천하에 배우지 아니하고서 인에 능한 자는 없고 또한 인에 능하고서
배우지 아니한 자도 없다. 두 장을 합해서 보면 그 뜻이 밝아지고 각각 그 하나씩 보면 그 말이 편합할 듯하다. 배움과 이는 하나로 통하는 덕목이다. 바탕과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실천이다. 실천하지 않으면서 배움을 자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배운 것이 아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평상시의 삶은 무례하고 무심하다면 역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다사는 묻는다. 당신의 배움은 진짜인가? 당신의 사랑은 진실한가? 당신의 정의에는 당신도 해당하는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면서 배운 바를 가르친다. 언젠가부터 배움은 책이라는 껍질에 갇힌 화석이 되었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바르게 설 수 없고 말을 하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그렇기에 다사는 천명을 알고 순응할 수 있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편안할 줄 알았기에 하늘이 내려준 소명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산 역시 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다산은 마음의 경전인 심경을 공부하며 자신을 가다듬었다. 하늘의 명을 안다고 함은 어느 순간 경지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다스리고 좌절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당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을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천명이다. 그 다음 예를 안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나 일상에 충실한 습관을 일컫는다. 다산이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하고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지필에 매진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예의 힘이 있었다. 다산은 이러한 힘을 소학에서 얻었다. 마지막으로 말을 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통찰을 의미한다.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과 글이 자신을 말해주고 자신의 삶을 정해준다는 것을 다사는 분명히 알았다. 자찬 묘지명에서 다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 60, 돌아보니 한 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 가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보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닦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이처럼 다사는 노너의 가르침에 이끌려 자신의 삶을 살았다. 다사는 삶을 통찰하는 지혜와 자신을 바로잡는 힘을 얻기 위해 아무리 험한 일을 겪어도 이겨내고 소명을 이루기 위해 노너의 길을 묻곤 했다. 영화를 누릴 때에도, 고난에 처할 때에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논어를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신을 가다듬는다면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없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다사는 묻는다.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살 것인가?